2학년 한국사 수강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온라인 클래스 두 번째 시간 강의로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학습지 3페이지에서 배웠던 내용을 이제 하나의 연표로 좀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여러분에게 금요일에 나눠드린 한 장짜리 유인물이 바로 이 연표에 해당할 텐데요. 우리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을 한번 먼저 복습을 하고 오늘의 내용을 또 진행할까 합니다. 이제 연표를 보면 이제 세계별로 그리고 각국의 주요한 왕들이 했던 업적들이 이제 차례대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한눈에 보기 쉽게 되어 있는데 우리 하나씩 보면서 지난 시간 내용을 살펴보죠. 먼저 고구려의 건국 시점은 뭐 기원전 37년, 백제는 18년, 뭐 신라 같은 경우는 기원전 57년으로 전해집니다. 신화상에 의하면. 자, 그 고구려의 중요한 왕들로 봤던 사람들이 우리가 소수림원, 광개토대왕, 장수왕이었어요. 고국천왕은 우리가 언급하진 않았는데 이 고국천왕이 약 2세기 경쯤에 이제 왕위에 올랐는데요. 진대법이라는 법을 실시했다고 하는데 오늘날의 이제 사회복지제도처럼 어려운 사람들, 그러니까 농민들이 보통 봄에 먹을 게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보리고개라는 말을 쓰거든요. 보리까지도 먹고 다 먹을 게 쌀이 뭐 가을에 추수한 쌀이 떨어지고 겨울에 이제 겨울에서 봄까지 이제 보리를 심게 되는데 그 수확한 보리까지 다 먹어서 정말 먹을 게 없는 시절. 그 보릿고개란 말을 쓰는데 봄에 농민들이 먹을 게 없고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래서 봄에 곡식을 싸게 빌려주고 가을에 추수 후에 갚게 하는 이른바 오늘날의 복지제도인 진대법을 실시했다고 전해지고요. 뭐 고국 원앙은 알다시피 이 백제의 근초고왕의 공격을 받아서 전사하게 되죠. 평양을 공격했을 때 고구려 나라에서 원통하게 죽은 왕 기억하자고 그랬고 이 고구려가 백제의 공격과 그 앞에 전현이라는 중국 나라의 공격을 받으면서 위기에 빠졌을 때 그 위기에서 나라의 기틀을 다시 한번 마련했던 사람이 소수리망이었다. 소수리망이 했던 거 불교의 수용, 태학의 설립, 고구려의 불교 수용은 372년입니다. 백제 수용은 384년인데 고구려는 그거보다 약 12년 정도 빠르게 받아들여요. 자, 이 소수리망이 태학 설립과 율령 반포를 통해서 기틀을 다지고 다시 한번 무너졌던 기틀을 다지고 그걸 발판으로 이제 4세기 후반부터 5세기에 광개토 대왕이 만주 지역을 대부분을 차지하게 되고 신라의 진입과 외를 격퇴하면서 그 과정에서 이 영향이 어디에 미치는 거예요? 바로 일로 이어지는 거죠. 금강가야가 광개토 대왕의 공격을 받고 쇠퇴하게 되는 일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한강 이북 쪽을 차지하고 연호로 영락이라는 연호를 사용하고 이 광개토대왕의 업적은 중원 고구려비라는 비석에 잘 새겨져 있다 했습니다. 그의 아들이었던 장수왕 평양으로 천도하죠. 427년에 왜 남쪽으로 적극적으로 영토를 넓히기 위해서 남진 정책을 하기 위해서 수도인 국내성 왜냐하면 국내성은 한반도의 북쪽에 위치해 있어요. 만주 근처에 있기 때문에 이 국내성의 위치가 여기쯤 된단 말이에요. 남쪽으로 오는데 불리하죠. 시간이 오래 걸리겠죠. 그래서 보다 남쪽에 있는 평양으로 수도를 옮기게 됩니다. 남진 정책의 적극적 추진을 위해서. 자, 이 장수왕의 남진 정책으로 이제 백제를 공격하게 되고 그 결과 백제의 수도였던 한성을 함락합니다. 이게 언제냐면 475년입니다. 어디로 가야 되냐면 이것은 요때 계로왕으로 가야겠죠. 그 당시 백제의 왕은 계로왕이었고 계로하다 죽었다 그랬잖아. 장수왕의 침략을 받아서 이 계로왕이 사망하고 그러면서 동시에 백제의 수도였던 한성을 뺏기게 되고 문주왕이 이제 즉위를 하고 부랴부랴 웅진으로 천도하게 되는 과정을 겪게 되죠. 백제는 남한강 유역까지 진출해서 그 남한강 유역의 충주에 이제 중원 고구려비라는 비석을 세워서 여기까지가 우리 고구려 땅이다 라는 것을 기록한 비석을 남기기도 했다. 이게 이제 고구려 전성기였던 5세기, 4세기 말부터 5세기 고구려의 시기를 먼저 살펴봤고요. 시기적으로는 그보다 앞서 전성기를 누렸던 게 바로 백제입니다. 3세기에 고이왕이라는 왕이 나라의 기틀을 중앙 집권기가의 기틀을 잡았다고 그랬습니다. 한강 유역을 차지했고요. 관등제, 관리의 등급을 정하는 제도를 정비하고 관복제, 우리 교과서 학습제는 뭐 공복제라고도 나옵니다. 공복. 공식적인 복장이라는 뜻이에요. 관리들이 입는 공식적인 복장을 정하는 일을 했던 사람이 고이왕입니다. 이러한 틀을 바탕으로 바로 4세기경에 근초고왕이라는 백제의 정복 군주가 등장하게 되고요. 근초고왕은 마한 전역을 장악하게 되고 고구려를 공격해서 고구려 평양에서 고국 원앙을
전사시키는 큰 성과를 내기도 하죠. 그리고 요서는 어디냐면 다시 한번 좀 지도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렇지 않아도 지도를 여러분 준비했는데 여기 보시면 여기 이제 우리나라가 있고 여기 만주지방에 흐르는 강이 이렇게 있어요. 이 강을 첫 시간에 선생님이 설명했을 텐데 랴호허강이라고 해요. 랴오어강 우리말로는 요하강이라고 하는데 이 야오강의 동쪽을 요하강의 동쪽, 요하강의 서쪽을 요서라고 하는데요. 이 요서 지역까지 광개토대왕이 근초광의 전성기 때는 세력을 넓히기도 했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그 당시 일본의 이제 남쪽에 있는 서민 규슈 지역과 교류를 했고 그 교류를 보여주는 게 칠지도라고 지난 시간에 그림을 보여드렸습니다. 그러다 백제의 불교수용은 침유왕이라고 해서 384년에 고구려 다음으로 두 번째로 삼국 중에서 두 번째로 불교를 수용하게 되죠. 그리고 백제는 계로왕 때 한강을 뺏기게 되고 웅진으로 천도하는데 웅진 천도 이후에 나라의 중흥을 위해서 노력했던 사람들이 존재하니 몇몇 왕들이 존재하는데 우리는 3명 정도를 봤었다라는 거죠. 3명을 봤었는데 그 3명 중에 첫 번째가 동성왕이었고 신라와 결혼 동맹 중에서 이 나제 동맹이라고 하죠. 신라와 백제의 동맹. 왜냐하면 이때는 고구려가 너무 강해요. 장수왕의 전성기를 누리던 고구려이기 때문에 백제 신라가 연합하지 않고는 고구려를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백제와 신라 사이에 나제 동맹이 체결되고 그 나제 동맹에서 가장 끈끈한 건 뭐예요? 혼인 동맹이죠. 결혼 동맹으로 이 두 나라 사이에 동맹이 체결되고 무령왕 때는 22담로라고 전국을 22담로로 나누고 거기에 왕족들을 지방에 파견하는 일을 하면서 나라를 다시 일으키려고 노력했다. 그리고 중요한 인물이 바로 성왕이었다. 성왕은 사비로 수도로 옮기고 국호도 남부여로 바꾸고 신라와 함께 고구려로부터 한강 하류를 되찾지만 진흥왕의 배신으로 이 한강 유역을 다시 잃고 여기에 분노하여 복수하기 위해서 군대를 끌고 가다가 신라를 공격하러 가다가 관산성 전투에서 사망하게 됐다라는 것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신라 같은 경우는 전성기는 가장 늦게 오죠. 6세기에 오는데 초창기만 해도 박석김 김씨가 돌아가면서 왕을 하다가 우리가 전전 시간에 배웠던 내물마립간 때 돼서 내물왕이라는 인물은 마립간이라는 호칭을 이제 쓰기 시작했고요. 왕의 지배자의 호칭으로 또 김씨가 왕위 세습하는 것들을 이제 확립시킨 인물입니다. 그리고 요때 이 설명 하나 안 한 게 있는데 광개토 대왕이 신라에 침입했던 왜구를 이제 격퇴해주는 과정에서 이제 광개토 대왕이 왜구를 격퇴해주고 신라를 위험에서 구해주잖아요. 그 이후에 신라의 정치에 내정 간섭, 정치에 간섭하는 일들이 벌어지고요. 그 정치에 간섭했다라는 증거가 이제 신라에서 발견된 호우명 그릇이라는 하나의 그릇이 있어요. 이 교과서에 그림이 하나 있는데 교과서 그림 잠깐 보고 올게요. 이거는 뭐 여러분이 많이 요즘은 빠진 거라서 설명 안 드렸는데 호우명 그릇이라고 해서 경주에서 발견된 그릇인데 이 그릇 밑바닥에 보면 을묘년이라는 해가 있어요. 곡강상 광개토 지오 태왕 호십 광개토 대왕의 이름이 새겨진 그릇이 신라 수도 금성 경주에서 발견됐다라는 건 뭐냐면 고구려가 신라의 정치에 간섭을 기피하고 있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이 내물이라는 인물이 이 광개토 대왕이 신라의 정치 간섭하는 데 있어서 뭐 협조적인 태도를 보였기에 광개토 대왕이 그에 대한 대가로 내물왕의 성씨였던 김씨에게 왕위 세습에 이런 확립할 수 있는 것들을 뭐 도움을 줬다라는 얘기도 있거든요. 어쨌든 호우명 그릇을 통해서 당시에 5세기경에 신라와 고구려의 관계를 알 수 있는데 어떤 관계를 알 수 있냐? 고구려가 신라의 정치에 간섭했었다라는 걸 고구려가 신라의 내정 간섭을 했었다라는 걸 보여주는 대표적인 유물입니다. 자, 신라 같은 경우는 이제 전성기는 6세기에 찾아오는데 그 시작을 연 게 바로 지증왕이었죠. 지증왕은 왕이라는 호칭으로 썼고 고려 신라로 불렀으며 우경을 장려했고 더 나아가서 우산국을 복속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법흥왕은 어떤 거냐면 율령을 반포했고요. 관등제, 관리 등급을 정하는 제도들을 정비합니다. 더 나아가서 병부는 우리 교재 학습지에 없었던 건데 군사와 관련된 정치 부서입니다. 오늘날 치면 국방부 같은 거죠. 이걸 설치해서 삼국 통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전쟁과 관련된 부서의 역할이잖아요. 이러한 부서의 기능을 강화시키는 것들을 했던 게 법흥왕이고요.
불교 공인도 법흥왕 때 이뤄집니다. 527년 이차돈이라는 사람이 순교하는 걸 기점으로 해서 불교가 신라에 받아들여지게 되고 마지막으로 532년에 금강가야를 정복합니다. 이 금강가야에 항복했던 마지막 왕의 증손자가 바로 이제 김유신이 되는 거예요. 진흥왕은 이제 신라의 최전성기를 끄는데 화랑도를 국가조직으로 청소년 단체도 화랑도를 국가조직으로 개편하고요. 한강유역을 백제와 연합을 해서 뺐고 백제까지 배신하면서 한강유역 전체를 차지합니다. 그리고 562년에 대가야를 정복하게 되고 이제 영토를 무려 함경도 지역 북한의 가장 끝쪽까지 진출하면서 자신이 정복했던 영토들에다가 비석을 세우는데 네 개의 순수비를 세웁니다. 네 개의 순수비의 이름은 마을령비, 황초령비, 북한산비, 그리고 창령비인데요. 단양적성비는 여러분 순수비가 아니에요. 이거 예전에 뭐 자주 헷갈리는 부분이라서 냈던 문제인데 비석이 신라하면 뭐 5개가 대표적으로 이제 나올 겁니다. 진흥왕 때 교과서 다시 한번 보면 진흥왕 비석하면은 이제 대표적인 게 요렇게 나와요. 마울령, 황초령, 북한산, 단양, 신라 적성비, 창령비 있는데 얘는 순수비가 아니에요. 요 네 개가 진흥왕이 직접 가서 신라의 영토임을 확인했던 그 비석입니다. 그거 한번 기억하시고요. 어쨌든 이렇게 신라가 6세기의 전성기를 누리고 이걸 기반으로 삼국을 통일하게 되었다라는 거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가 전 시간에 봤던 가야도 전기에는 김해의 금간가야 연맹을 주도했고 이 금강가야가 광개토대왕이 왜구 격퇴를 위해 신라에 도움을 주는데 그 왜구들이 가야로 피해드는 과정에서 가야까지 공격을 받게 된다고 그랬죠. 그리고 쇠퇴하고 비교적 내륙 지방에 있어서 피해가 덜했던 고령 지방의 대가야 중심으로 이제 후기 가야 연맹이 발전해 나가는데 연맹 왕국 단계에서 머물고 이제 고대 중앙 집권 국가로 가지 못했다라는 설명을 드렸습니다. 가야에 대한 그림을 좀 보여드리면 여기입니다. 가야. 그래서 위치들을 보면 뭐 성주에 있고 뭐 대가야, 금강가야 위치가 보이죠? 금강가야는 김해입니다. 바닷가 근처고 대가야는 고력. 육지 근처니까 이제 광개토대왕이 경주가 여기쯤에 있거든요. 그래서 일로 내려와서 왜군들이 이쪽으로 도망가니까 여기까지 추격하면서 그 과정에서 금강가야가 역시 피해를 입게 되고 피해를 덜 입었던 고령에 위치했던 내륙에 있던 대가야가 이제 후기 가야 연맹을 이끌게 되는 거예요. 이끌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 나와 있네요. 사르톡톡의 김유신 얘기. 선생님 어제 정신이 없어가지고 맞게 얘기했다가 그게 또 갑자기 헷갈려가지고 또 여러분에게 조금 혼선을 드렸는데 김유신의 증조 할아버지가 김구애예요. 그리고 이제 김구애의 자손들이 신라에서 계속 벼슬을 하게 됐던 거고 김유신도 이제 이 후손이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쨌든 요 표를 통해서 여러분 시기를 삼국이 한꺼번에 나와 있는 걸 정리할 수 있어서 설명을 드렸고요. 오늘의 이제 본격적인 내용은 이제 학습지에 있는 4페이지에 우리 밑에 부분 동아시아 정세의 변화와 신라의 삼국 통일입니다. 언제부터 6세기부터 이제 동아시아 한반도를 둘러싼 중국과 일본의 정세가 바뀌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특징은 뭐냐면 중국이 드디어 분열의 시기가 끝나고 중국에서 통일된 하나의 국가가 등장한다는 거예요. 중국에서 통일된 국가의 출현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 한반도에 자신들의 영향력을 확대하고자 하는 중국의 이 통일 왕조에 힘이 미치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힘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제 한반도 여러 나라들에게 이제 복속을 요구하게 되고 그런 것들을 거부할 경우에는 이제 침공으로 이어지는데 그 대표적인 게 이제 중국을 589년에 통일했던 수라는 나라가 고구려를 압박하고 그리고 고구려가 이게 굴복하지 않으니까 고구려를 침공했다가 패한 사건 살수대첩이 발생하는 거죠. 612년에 뭐 여러분이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고구려의 장군 을지문덕이 살수라는 곳에서 수나라 군대의 수의 대군을 맞아서 엄청나게 대승을 거뒀던 이 전투가 바로 살수대첩입니다. 수나라 군인들이 뭐 물 공격을 갑자기 당했거든요. 막아놨던 물을 터트리면서 갑작스럽게 기습 공격을 하면서 대승을 거두게 되는데 살 수가 없어. 수나라 군인들이 살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뭐 살아 돌아간 수나라의 병사가 얼마 되지도 않을 정도로 큰 피해를 입게 되고 수나라는 이러한 고구려의 무리한 원정, 고구려를 무리하게 침공했던 것과 또 무리한 토목 공사로 인해서
건국된 지 30년 만에 멸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멸망한 수나라를 대신해서 다시 등장했던 통일 왕조가 바로 중국의 당나라예요. 당나라 역시 통일되면서 고구려를 압박합니다. 고구려를 압박했던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 당시에 고구려 위쪽에는 돌궐이라고 불리던 유목민들이 있었는데요. 이들은 당나라나 수나라에게 위협이 될 수 있었어요. 특히나 이들이 고구려와 손을 잡고 이 당나라와 수나라의 뒤쪽을 공격한다면 이 당이나 수 입장에서는 꽤나 골치 아픈 일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 이제 고구려를 먼저 압박하고 고구려가 이에 응하지 않으니까 공격을 해오게 되는 거죠. 그 당시 이제 고구려는 당이 역시 복속을 요구하니까 뭐 거부하죠. 거부하고 뭐 하냐면 당나라의 침입에 대비하기 위해서 천리장성이라는 걸 쌓게 됩니다. 국경 지역에 천리장성을 쌓아요. 이 천리장성을 축조하는 총책임자가 누구였냐면 한 번쯤은 이름은 기억하셔야 됩니다. 고구려의 연개소문이라는 인물이 이 천리장성 축조의 책임자였어요. 왕은 아니었습니다. 왕은 아니었는데 이 사람이 나중에 왕을 죽이고 사실상 자기가 왕보다 더한 실권을 행사하는 실권자가 되게 되죠. 고구려의 실질적인 뭐 지배자, 통치자처럼 군림을 했던 사람이 연개소문입니다. 자, 이 당나라가 고구려, 우리는 너희가 우리한테 뭐 조공을 보내고 너희가 우리한테 복속하면 공격할 의사가 없는데 우린 너희랑 친하게 지내려는데 너희는 왜 국경 지역에 자꾸 천리장성이라고 불리는 장성 쌓고 우리에 대해서 외교적으로 강경하게 나오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도 고구려의 연개소문 같은 인물이 권력을 잡고 나서부터는요 당나라에 대해서 더 강경한 태도를 보입니다. 굴하지 않는 태도를 보여요. 결국에 당나라는 군대를 보내서 고구려를 공격하게 됩니다. 당나라의 군대가요, 뭐 기록에 따르면 뭐 몇십만, 몇백만, 뭐 백만이 넘었다는 기록들도 있는데요. 파죽지세로 고구려의 주요한 만주 지역, 요동 지역의 성들 하나씩 정복해 나옵니다. 근데 이제 요동에 있던 안시성이라고 불리는 성에서 이 당나라 군대가 지체되기 시작했던 거예요. 뭐 안시성의 성주, 성의 주인, 성을 지키는 장군 그 전해지기로는 뭐 양만춘이라는 사람이라고도 하기도 하고요. 뭐냐 뭐 안시성의 성주라고도 전해지는데 이 안시성에서 당나라 군대가 고구려 군대에게 패하면서 당나라 군대가 그대로 철수하게 됩니다. 이 안시성 싸움, 그래서 살수대첩과 안시성 싸움을 통해서 고구려가 중국 세력의 침략을 막아내게 됩니다. 자, 이런 와중에 이게 이제 6세기, 7세기, 6세기 말부터 7세기 이어지는 동아시아의 상황인데요. 7세기 동아시아의 외교는 십자 외교라고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신라가 이제 6세기부터 전성기를 누리면서 7세기에 엄청나게 세력을 키워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신라를 견제하기 위한 고구려와 백제의 압박이 강하게 들어가게 됩니다. 이때부터 고구려와 백제, 여제 동맹도 맺어지게 되고요. 또 백제는 이 외와 굉장히 가까웠거든요. 외와 또 백제의 동맹을 통해서 이제 뭐 신라에 대해 더 압박을 가하게 되는 거죠. 또 뭐 고구려와 백제 그리고 이 위에 있던 아까 고구려와 돌궐까지 이렇게 연결되는 이 남북으로 이어지는 남북 동맹이 하나 생기고요. 고립당한 신라, 이 신라가 어디에 손을 내밀게 되겠어요? 중국의 통일 왕조였던 수와 당에게 손을 내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십자가 모양의 외교가 7세기 동아시아에서는 펼쳐졌다라는 거죠. 돌궐, 고구려, 백제로 이어지는 남북 진영과 신라와 수, 당으로 이어지는 동서 진영 간의 남북과 동서 진영 간의 외교 전쟁이 7세기 동아시아에서는 펼쳐졌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삼국의 통일 과정을 좀 보겠습니다. 신라는 나라가 삼국을 통일하게 된 첫 번째 과정은 바로 나당연합의 결성입니다. 나당, 신라의 나자와 당나라의 당자입니다. 나당연합이 결성되게 되는데요. 나당연합이 결성됐던 것은 첫 번째 신라가 아까 얘기했듯이 고구려와 백제의 압박을 견딜 수가 없었어요. 특히나 640년부터 백제의 의자왕이라는 인물이 이제 642년이죠 정확하게는 의자왕이 즉위한 다음에 신라 지역으로 오는 여기에 40여 개의 성을 빼앗으면서 신라를 굉장히 압박합니다. 여러분이 흔히 알고 있는 뭐 삼천궁녀로 대표되는 아주 뭐 망국의 나라를 망했던 군주 의자왕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에요. 의자왕은
즉위 초기에는 굉장히 총명하고 또 신라를 압박하는 등의 뭐 대외 정책도 굉장히 훌륭하게 펼쳤던 인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삼천공녀 얘기가 의자왕을 이렇게 좀 폄하하기 위해서 각색된 게 아니냐는 얘기가 많이 있죠. 어쨌든 이 의자왕의 압박까지 겪다 보니까 신라는 뭐 살 수 있는 방법은 우선 고구려에게 손을 내밀어야만 했어요. 고구려에게 손을 내미는데 이제 고구려에 손을 내밀러 갔던 외교 사절이 바로 김춘추란 인물입니다. 여러분이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사람이 후에 신라의 29대 왕이 되니 태종무열왕이 되는 인물입니다. 근데 고구려에 갔는데 고구려와 동맹을 맺는 걸 실패합니다. 실패하고 돌아와요. 김춘추가 뭐 감옥에 갇혀서 뭐 못 돌아올 뻔한 위기도 겪게 돼요. 결국에 마지막으로 손 내밀 수 있었던 게 바로 중국에 있던 당나라였다라는 거죠. 당나라로 가서 동맹을 체결하게 되고요. 그 동맹 나당 연합군이 처음으로 660년 백제를 공격하게 됩니다. 그래서 660년에 백제가 멸망하게 되고요. 그로부터 8년 뒤인 668년에 고구려를 공격해서 고구려가 멸망합니다. 근데 나당 연합군이 드디어 백제와 고구려를 멸망시켰어요. 신라가 나머지 나라들을 다 이기고 최종 승자가 됐어요. 그럼 원래 신라와 당나라가 약속했던 게 뭐냐면 당나라가 우리 신라를 도와서 고구려 백제를 물리쳐서 우리가 삼국을 통일하게 해주면 너희들에게는 요 대동강 여기 평양의 대동강 북쪽의 땅을 주겠다. 이 약속이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신라는 당나라의 문물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겠다. 이런 약속을 했던 건데 고구려까지 멸망시켰는데 이 당나라 군대가 안 나가는 거예요. 옛날 백제 땅에는 웅진 도독부라는 걸 설치하고요. 신라 땅에는 계림 도독부, 계림은 경주에 있던 거고요. 옛날 고구려 땅에 안동 도호부라는 걸 설치해서 우리 한반도 전체를 꿀꺽하려는 야욕을 드러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신라가 이 당나라의 야욕을 물리치기 위해서 당나라와 한판 전쟁을 벌입니다. 그게 바로 나당 전쟁입니다. 신라의 삼국 통일의 과정을 순서대로 보면 첫 번째 1번 나당 연합군 결성, 2번 백제 멸망, 3번 고구려 멸망, 4번 나당 전쟁, 그리고 5번이 삼국 통일. 이런 순서대로 여러분이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 하나의 사건들을 굉장히 깊게 설명을 했는데 오늘 교과서 오늘 여러분이 배우는 교과서에서는 상당 부분이 축소됐기 때문에 뭐 그렇게까지 디테일한 내용은 안 보셔도 될 것 같아요. 물론 이 정도는 좀 기억합시다. 백제가 멸망하고 고구려가 멸망했을 때 각각의 나라를 다시 일으키려는 부흥운동들은 있습니다. 백제 부흥운동, 고구려 부흥운동 같은 것들이 일어나서 다시 한번 자신들의 나라를 일으키려는 운동들은 있었다. 여러분 요건 한번 봐두시기 바래요. 자, 나당 전쟁은 대표적인 전투 두 가지가 있는데 신라군이 승리했던 게 육지, 지상에서는 바로 이 매소성 전투입니다. 오늘날의 의정부 근처고요. 이 바다에서는 바로 기벌포라는 곳에서 해전에서 신라군이 당나라군에게 큰 승리를 거두면서 사실상 당나라를 이제 한반도 밖으로 몰아내고 삼국 통일을 완수하게 됩니다. 그게 언제냐? 676년이에요. 매소성 기벌포는 여러분 좀 이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매소성 전투, 기벌포 전투에서 신라군이 당나라 군대를 크게 물리쳤다. 그래서 당의 한반도 지배 야욕을 무마시켰다. 그래서 신라 삼국 통일에 대한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외세, 외국의 세력, 당나라라는 외국 세력을 끌어들여서 우리 민족의 국가였던 고구려와 백제를 멸망시켰다라는 점에서 잘못된 거 아니냐, 나쁜 거 아니냐라는 평을 하는 사람도 있고요. 아니다. 그래도 당나라가 한반도 전체를 차지하는 야욕을 끝까지 막아냈다. 그런 뭐 점에서 의의가 있다라고 평가하는 사람도 있고요. 어쨌든 신라의 삼국 통일은 한반도 전체가 아니라 이 대동강부터 서쪽은 대동강이고요. 여기 동쪽은 원산만이라는 원산 근처의 만. 이제 튀어나온 지역이죠. 바다 쪽으로 요 원산만까지 확보하는 뭐 그런 한계점을 가진 통일이었지만 최초의 삼국 통일이라는 점에서는 의의가 있다고 평가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신라의 삼국 통일이 676년 완성되면서 그 이후의 시기는 우리가 흔히 이제 통일 신라 시대라고 옛날엔 불렀을 거예요. 신라가 통일한 시기라고 불렀는데
신라가 차지하지 못한 대동강 이북 쪽에는 그 지역에 바레라는 고구려의 유민들이 세우는 우리 민족의 국가가 또다시 등장하게 됩니다. 언제요? 698년에요. 신라의 통일이 676년이라면서요. 약 20여 년 뒤에 이 만주 지역에는 바레라는 우리 민족의 또 다른 국가가 등장해서 우리는 이 시기를 남북국이라는 표현으로 부르기도 합니다. 남쪽의 신라와 북쪽의 바레가 존재했던 우리 민족의 국가가 남과 북에 존재했던 시기 남북국이라고 합니다. 오늘날의 남한 북한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남북국이라고 해서. 그럼 이 남북국이란 용어는 언제 처음으로 쓰였냐? 용어는 조선 후기에 실학자였던 유득공이라는 사람이 쓴 책이 있어요. 바레고라는 책에서 남북국이란 용어를 처음으로 쓰게 됩니다. 그래서 남쪽에 신라, 북쪽에 바레가 있었다. 이 시기를 우리는 남북국이라 한다라는 용어를 쓰기도 합니다. 자, 이제 신라와 바레를 좀 나눠서 볼 겁니다. 먼저 남쪽에 있던 신라, 통일 후 신라의 발전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을 고르라면 일단은 뭐 6가지로 정리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 왕을 하나 꼽으라면 바로 이 신문왕을 꼽고 싶어요. 신문왕 같은 경우는 이제 왕의 계승이 아까 봤던 무열왕이 왕이 되고 무열왕이에요. 무열왕은 통일을 직접 완수하지 못해 백제 멸망 때까지 무열왕이 지휘를 하다가 그 아들 문무왕 때에 이르러서 이제 삼국 통일을 달성하게 됩니다. 문무왕 때. 그리고 그 문무왕 다음에 왕이 된 사람이 신문왕이에요. 신문왕. 이 신문왕 때 왕권을 엄청나게 강화합니다. 왕권을 강화해서 왕의 힘을 굉장히 강화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체제 정비에서 중요한 왕이 바로 신문왕인데 일단 기본적으로 고구려 백제 사람까지 흡수되니까 얼마나 늘어난 영토와 인구를 관리하는 것들이 중요한 과제겠죠, 신라에. 그래서 이 신문왕 때는 그러한 일들을 관리할 수 있는 통치 질서들을 마련해 가는데요. 첫 번째, 신라에서는 왕 밑에 그 다음 가는 귀족을 우리는 진골 귀족이라고 불렀어요. 진골 귀족. 귀족 등에서도 그냥 진짜 좀 타고날 때부터 가문이 좋은 사람들, 진골 귀족들이 있는데 이들이 언제나 왕권의 위협을 가하는 존재였거든요. 그래서 이 신문왕은 자신의 왕권 강화에 반대되는 진골 귀족들을 숙청합니다. 심지어 누구까지 죽이냐면 자기 장인까지 처형해요. 신문왕의 장인이 누구였냐? 김흠돌이란 인물이에요. 여러분 이 내용은 이제 뒤에 보면 다 정리가 조금 더 보충된 내용들이 있어요. 요 뒤에 내용이랑 여러분이 같이 보시면 되는데 둘 중에 하나만 보셔도 됩니다. 여러분 선생님이 설명하는 것만 잘 듣고 나중에 여러분이 요 이제 주황색으로 된 부분 보충 설명 학습지를 좀 보시면 될 거예요. 김흠돌이라는 장인이 진골의 대표적인 세력이었는데 이 사람이 반란을 일으킨다라는 혐의를 씌워가지고 이제 김흠돌을 비롯한 여러 진골 귀족들을 숙청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강화된 왕권을 바탕으로 통치체를 정비합니다. 김흠돌이 진짜로 반란을 일으켰는지 의도가 그랬는지는 알 수 없어요. 이게 신문왕이 일부러 진골 귀족들을 숙청하기 위해서 조작한 사건인지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김흠돌의 난을 계기로 진골 귀족들을 숙청하게 됩니다. 그리고 중앙정치에서는 집사부라는 기구가 굉장히 영향이 커져요. 여러분 집사부는 뭐냐면 왕의 명령을 전달하고 또 왕을 수행하던 왕에 관한 비서 역할 같은 걸 하는 부서가 집사부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집사부의 장관이 누구였냐면 이름이 중시예요. 중시인데 나중에 이름이 시중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중시 가로이고 시중인 건데 이 집사부의 권한을 키워서 왕의 비서의 권한이 커졌다라는 건 왕권이 커지니까 왕의 비서도 힘이 세지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아주 유명한 사람이 됐어요. 그럼 나랑 같이 다니는 사람도 더불어서 유명한 사람처럼 행세할 수 있는 것들이 생겨나겠죠. 마찬가지예요. 왕권이 강화됐기 때문에 왕의 비서인 집사부 역시도 그 비중이 커지고 그 집사부의 장관인 시중 권한도 커진다는 거죠. 자, 근데 신라에는 여러분 진골 귀족들의 대표로 불리던 관직이 하나 있으니 그게 바로 상대등입니다. 이 사람은 귀족의 대표예요. 귀족들의 대표거든요. 상대등은. 근데 귀족의 대표는 귀족의 권한을 대표하는 사람이겠죠. 중시는 이 왕권에 상징한 하나의 뭐 상징적인 인물이겠죠. 그래서
집사부와 중시의 권한이 커지면 상대적으로 상대 등의 권한은 약해지고 귀족들의 권한도 약해져요. 집사부의 권한이 커진다라는 거, 그 왕권이 강화된다는 얘기고요. 반대로 왕권이 약해질 때는 이 집사부와 중시의 권한이 떨어지고 상대적으로 상대 등과 귀족들의 권한이 커지는 이 둘, 집사부와 귀족 대표들, 그리고 중시와 상대 등, 왕의 비서기관인 집사부의 장관인 시중과 중시와 귀족의 대표인 상대 등의 권한은 반비례하는 이렇게 관계를 보인다라고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여기 이제 2번까지만 보고 수업을 마무리할 예정인데요. 이 사정부라고 해서 사정은 감찰하는 거예요. 관리들이 혹시 부정과 부패를 저지르지 않나 감찰하는 이 사정 감찰의 기능을 굉장히 강화시켰다. 그러니까 왕이 모든 신하들, 자기 밑에 있는 관료들을 이제 자기 통제 아래 두기 시작했다는 거고요. 귀족들의 권한이 약해진 거예요. 집사부가 커졌다라는 건. 그래서 원래는 신라의 골품제 안에서 이 진골 귀족들이 고위 관직을 독점하고 그 밑에 육두품이라고 불리던 신분적인 제약 때문에 자기의 능력을 펼치는 것들을 제약받던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이 사람들을 이제 자기의 정책을 뒷받침할 수 있는 관료들로 뽑아서 육두품과 함께 정책을 시행해 나가는 겁니다. 왕들이요. 그래서 육두품의 권한이 상대적으로 정치적으로 커지게 되죠. 그를 통해서 이러한 육두품들을 통해서 또 집사부를 통해서 사정부를 통해서 왕권을 강화해 나가기 시작했다는 거죠. 통일 후의 신라는. 그리고 그러한 계속해서 자신의 정치적인 조언을 줄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 특히나 유학 교육을 받은 인재, 유학 교육에서 유학이 왜 중요하냐? 유학에서 강조하는 건 크게 두 가지예요. 나라의 임금에 충성하고 국가의 부모에게 효도하자. 충효라는 사상을 주로 강조하는데요. 국가의 충성, 임금에 충성하는 이러한 유학 사상을 갖추고 유학적인 소양을 갖춘 인재들을 등용해서 자신의 왕권을 뒷받침하고자 했던 거죠. 그래서 만든 교육기관, 유학교육기관의 이름 기억합시다. 국학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고려시대, 조선시대도 배울 거예요. 각각의 시대별로 유학교육기관 최고의, 국가 최고의 유학교육기관이 나올 건데요. 신라는 국학이고요. 발해는 주자감, 고려는 국자감, 조선은 성균관 이런 이름들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일단 3번까지 정리했습니다. 나머지 4번부터 6번 그리고 신라의 멸망으로 가는 과정과 발해의 특징은 다음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